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다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포토라인에선 이재명 대표는 회술래 같은 수치라고 토로했다고 하죠. 이 회술래는 옛날 죄인을 처형하기 전 얼굴에 회칠하고 사람들 앞을 돌게 한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할 본경선 후보자 4명도 결정했습니다. 예상대로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가 본경선에서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자, 여의도발 따끈한 소식이 많은데요. 잠시 후 시사포커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월 10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재래문화에 대한 오해와 편견, 잠시 후 한국국학진흥원 인문정신연수원 김미영 연수기획팀장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과거의 정치사부터 현재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매주 그렇지만 이번 주도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예. 자, 너무 아픈 소식이죠. 그 튀르키예 지진. 자, 잠깐 정리를 해드리자면 약 인구가 한 8,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 중에서 한 2,300만 명 이상이 이제 이재민이 발생한 상태고 사망자가 2만 명이 넘어섰고요. 실종자는 지금 정확히 파악조차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건물이 한 10,000여 채 정도가 붕괴가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 왜 그 90년대 삼풍백화점 그 한 채 붕괴됐을 때 완전히 뭐 나라가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게 10,000채가 붕괴가 된 상태니까 이건 뭐 아수라장이라고는 이게 표현이 다 안 되고 그냥 지옥 아닙니까? 지옥 완전히. 그러니까 현장은 지금 뭐 구조된 사람도 뭐 추위와 배고픔 등등을 해서 사망하는 그런 최악의 환경이고 전기수도 다 끊겼고 잘 곳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런 상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 큰 문제는 지금 더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날지가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갇혀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너진 그 건물 밑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 지금 문제는 골든 타임이 72시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물론 뭐 72시간을 넘어서도 생존하신 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그 시간이 넘어가면서 더 안타까움이 지금 간절해지고 있고요. 이미 100시간 이상 지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조대가 이제 구조 현장에 투입이 돼서 또 그 많은 분들을 구조해 내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구조대 활동도 뭐 튀르키예에선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재앙이 일어나서 너무 안타깝고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로 구조대를 더 파견하겠다는 얘기까지 하신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조해내는 그런 일에 우리나라가 좀 더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이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 상황보다 훨씬 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럼요. 그런 거죠. 이거 언제 수습 다 하고 언제 복구 다 하고 정말 앞날이 깜깜한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요. 자, 오늘 큰 뉴스가 많이 있어서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오늘 본경선에 출마할 당대표 후보 4명 가려졌고 최고위원 후보 8명 가려졌고 뭐 물론 청년 최고위원 후보도 가려졌는데 어느 정도 예상이 다 됐었습니다. 그렇죠?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이렇게 통과를 했고 윤상현, 조경태 후보는 탈락을 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뭐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뭐 일단 뭐 예상했던 대로 당대표 선거에서는 후보들이 다 나왔어요. 4명이 될 거라고 대부분 다 예측을 했고요. 그렇죠? 큰 이변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최고위원 경선, 그러니까 컷오프 통과는 약간 좀 이례적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없지만 친윤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이변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좀 그렇죠.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통과 8명 됐는데 김병민, 김용태, 김재원, 민영삼, 정미경, 조수진, 태영호, 허은하 이렇게 8명 통과했는데 뭐 다 통과할 만한 얼굴들인데 통과 못한 사람이 현직 의원인 박성중, 이만희, 이용 의원이 탈락했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좀 의외네요, 상당히. 의외죠. 그리고 현직 의원. 이분들이 다 친윤계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더 의외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이 이제 대표로 이렇게 연설하고 다니면서도요, 특히 이분들하고 함께 자리를 하거나 함께 연설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건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러닝메이트 개념으로 했는데 이분들이 다 탈락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일부의 예측이긴 합니다만 혹시나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됐을 경우 대표가 됐을 경우에 비대위 체제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최고위원 뭐 몇 명 탈락시켜서 그렇죠. 자진 사퇴하는 식으로. 네 명이 사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혹시나 허은하, 김용태 두 사람 지금 이준석계로 분류가 되잖아요. 이 두 사람이 함께 올라가고 나머지 2명이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그 시나리오가 어렵게 되는 거잖아요. 어렵게 되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만희 그리고 뭐 박성중, 이용 이 세 사람이 탈락한 것은 친윤계에서는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볼 거다. 그리고 부담스러워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김용태 의원나 두 사람이 만약 통과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당선이 되게 되면 최고위원으로 그러면 최고위원회 운영도 상당히 어려워질 거다. 그리고 최고위원 하는 과정에 또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충분히. 정책적 부분에 있어서. 그럼요. 그랬을 때, 과연 총선 전까지 최고위원회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자, 이제 예비 경선 여론조사 결과 이제 본 경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발표하지 않는 그런 당규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천하람 후보 통과하면서 본인들은 알지 좀 알려달라고 저 참고로 알고 있어야 되니까 제가 진행을 해야 되니까 본인도 모른대요. 실제로 모른다고. 그래서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대부분 예상이 이제 천하람 후보가 한 3위 정도 통과하지 않았을까 이렇게들 보는데 과연 그 수치가 어느 정도 한 15% 넘을까 20% 넘을까 상당히 궁금한데 이건 뭐 나중에 제가 알게 되면 바로 좀 알려드리겠고 자 그런데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한 뭐 융단 폭격이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뭐 다들 뉴스 계속 많이 보셨을 테니까 여기서 또 거론하진 않겠는데 오늘 또 나온 뉴스가 저는 이거 보고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였는데 김기현 후보가요 안철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또 요구했대네요. 맞아요. 와, 이거는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해도. 세대도 너무하죠. 그러니까 무시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이진복 수석이 그 얘기했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 얘기하고 지금 단일화를 요구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추측이라는 걸 먼저 전제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가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고로도까지 들려요, 저는. 계속 후보로 남아있으면 경쟁을 하면 공격하겠다 본격적으로 그런 얘기가 들린다니까요. 왜냐하면 이진복 수석의 말과 오늘 단일화 얘기까지 했잖아요. 두 개를 연계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럼 이 얘기하는 순간 뭔가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로 들리고 단일화를 얘기했단 말은 여기서 멈추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간에 떠돌고 있는 검찰 수사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또는 예전에 했던 말을 가지고 집중적인 포환을 또다시 한다든지 지금 현재까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안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면 손가락 하나 자르겠다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저 못 들었는데요? 아니 대선 과정에서.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자른다는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그걸 찍었던 분들 중에는 자기 손가락 자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일 겁니다. 기억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기억나요. 그 발언까지도 소환할 수 있다니까요, 제 말은.
그 얘기.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정말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안철수 후보는 반대 진영에 있었고 상대 후보이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예. 근데 그것까지 끄집어낸다는 말은 과거에 했던 모든 발언들, 특히 자극적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약간 좀 반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자꾸 회자가 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특히 대선 그 후보 토론회 과정에서 좀 있었어요. 몇 건이. 예, 기억이 납니다. 그랬었잖아요. 예. 네. 아이고, 자, 그나저나 이 본경선에서 이제 토론회가 이제 다음 주부터 있잖아요. 네. 뭐 몇 차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상당히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예상하기로 한 3강 구도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김기현, 그렇죠. 안철수, 천하람 이 정도인데 사실 네. 천하람 후보가 워낙 또 언변이 뛰어나기 때문에 토론회를 거치면서 상당히 약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일정 부분 약간 한계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회가 그럼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냐 하는 부분에서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도나 프레임 자체가 짜여 있는 상태에서 토론이 예를 들면 결정하지 못한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어떤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결정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토론을 보고 크게 흔들린다고 보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뭐 대선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대선 때도 저는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지지하겠다 또 어느 정당을 지지하겠다는 마음을 딱 먹고 있는 사람한테는 토론회에서 토론을 잘한다고 해서 특별히 그 사람을 이게 자기 쪽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적을 거다. 그러니까 그게 결정 안 된 사람들은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 그렇죠. 지지층은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가 끝난 상태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안 바뀐다 이렇게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토론회보다는 다른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크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다른 요소. 네. 자,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할 얘기가 많아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또 세 번째죠. 이렇게 되면 검찰 출석. 세 번째 출석을 했는데 이번 이재명 대표 출석에 대해서 뭐 간단히 한 말씀만 하고 지나가죠. 이 건은. 저는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에게 빌미를 주지 않게 소환에 일일이 응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본인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죄가 없으니 당당하게 나가 조사받겠다.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뭐 여권 측에서는 계속 방탄국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 그리고 출석을 안 하게 되면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아예 차단을 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대국민 설득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바로 소환에 응하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잘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저는 잘하고 거죠. 있다고 적극적으로 생각해요. 수사에 임하는 게.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재판도 오늘 있었습니다. 자, 이 뭐 일당이 9명 맞죠? 이 사건에 9명 가운데 이제 뭐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권오수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 이렇게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일당 9명 중에 소위 전주라고 여겨지고 있는 두 명은 또 아예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자, 이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는 그 판결의 내용이 너무 가벼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범죄 행위에 비해서. 일단 이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범죄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아무 잘못이 없는 개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제 증권 시장 자체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행동인데, 이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나 이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건 이게 일단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걸 인정한 거, 이 판결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물론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의 세간의 관심을 끄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의혹, 연루 의혹이 있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그 주가 조작이 있었다고 인정한 거, 그거는 1차적으로 범죄가 된다는 걸 인정한 거니까 그거는 이제 의미가 있는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어요. 1차, 2차로 이게 분리를 했거든요. 법원이, 왜냐면 검찰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거를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1차, 2차로 나눕니다. 왜냐면 그 전과 1차에 참여했던 사람과 2차에 참여했던 사람이 약간 변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오수 회장은 둘 다 참여를 했지만 거기 선수로 들어온 사람, 아까 말씀해 주신 전주 2명이 무죄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냐면 그 사람들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2010년 9월인가 10월을 기점으로 그 전는 1차 주가 조작,
그 이후는 2차 주가 조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검찰에서 이게 주가 조작이 10년이거든요, 공소시효가. 예. 그래서 2010년 이전에 있었던 1차 주가 조작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을 했어요, 법원이. 아하.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일은 다 무죄가 된 거예요. 예. 근데 그 뒤에,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지금 유죄로 판결을 내린 건데요. 예. 처벌도 가능하고.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했던 발언 중에 예.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관련해서 논란이 되자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토론에 나와서 했던 말이 2009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주가 조작을 했다고 인정한 건 아니고 아하. 통장을 맡겨가지고 주식 매매를 했다. 김건희 여사가 했던 게 그러니까 1차 그 기간에 포함이 그렇죠.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재판 과정에서 새로 나온 의혹이 김건희 파일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었고 예. 검찰이 PPT를 통해 설명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재판 과정에서. 그거는 2010년 이후예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본인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1차 주가 조작 기간에 포함되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 얘기 안 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나온 의혹 중에 김건희 여사가 2차 기간에도 그 계좌가 이용됐다. 김건희 여사 계좌가 이용됐다는 의혹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수사를 하게 되면 아직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게 이제 뇌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검찰이 수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의지가 있으면 할 것이고 안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거 항소하는 과정에서 이 수사까지 맞춰서 김건희 여사까지 같이 할 거냐 아니면 아예 제외하고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이제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느냐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우, 좀 상당히 좀 복잡한데 내용이.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건희 여사와의 이 연관성 오늘 이 재판으로 뭐 어떻게 됐다라고 한마디로 말씀하자면 없어요. 왜냐하면 없어요. 이번 재판은 김건희 여사가 아예 들어가질 않았어요. 아, 예. 뭐 아예 없어요. 판결문 혹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뭐 김건희 얘기도 없었나요? 제가 판결문은 확인을 안 했는데요. 예. 왜냐하면 판결문은 지금 그 변호사들이 검증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예. 거기에 구체적으로 김건희 여사 이름이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제 관련된 9명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명단에는 김건희 여사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자, 곽상도 의원 아들 그 50억 예. 퇴직금 이 판결도 상당히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판결을 할 수가 있지? 맞아요. 그 판사들도 뭐 배울 만큼 배우고, 뭐 똑똑하고 상식적인 이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뇌물 수수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자, 그렇죠. 50억이 건네졌고요. 예. 녹취록, 정영학 녹취록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 그렇죠. 더 이상의 증거가 있을까 싶은데, 뇌물죄에 한해서,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무죄로 판결했다. 예. 지금 뭐 아주 비판 여론이 아주 들끓고 있습니다, 지금. 당연히 들끓을 수밖에 없죠.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정의학 녹취록 신뢰성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녹취록이 있는데 그 녹취록은 신뢰성을 없다고 봤어요. 하하. 두 번째. 자,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따로 분가를 해서 결혼해서 살고 있고, 받은 돈 50억의 일부가 뭐 예를 들면 곽상도가 넘어간 증거가 없다. 그러니 이건 정상적으로 받은 퇴직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아니, 이게 6년인가 근무했어요. 그 곽병채 씨가 그 회사에서. 5년 9개월 정확히. 네, 정확히 5년 9개월. 예. 5년 9개월 근무하고 퇴직금 50억 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땅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없어요. 재벌 회장 퇴직할 때 그쯤 받지 그건 않나요? 못 받아요. 그것도 못 받나요?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긴 한데 그 표가 있더라고요. 네. 그 표에 보니까 4번째로 많아요, 퇴직금이. 근데 앞에 있는 세 분은요, 오랫동안 중역으로 그 회사에 삼성이라 했는데 근무했던 분들이에요. 예. 그분들은 연봉이 보통 뭐 10억 막 이렇게 되는 분들이에요. 곽병채 씨 연봉이 그렇게 안 됐었거든요. 뭐 월 300 얼마 받았다는데. 네. 근데 어떻게 퇴직금 50억을 받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가게를 따로 차리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대주가 따로고, 그 다음에 돈이 건너간 증거가 없으니까 무죄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난 그 재판부 판결문도 웃기더라고요. 이 금액이 뭐 이례적으로 큰 돈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례적인 게 아니라 현실에서 나올 수 없는 큰 돈 아닙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큰 돈인데. 그래서 뭐 뇌물 받으려면 자식 결혼부터 시켜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분가시켜라. 그리고 그쪽으로 돈 주라 해라. 참, 이렇게 사법
사법부 이렇게 되면 신뢰도가 확 떨어지게 되고. 떨어지죠. 근데 이제 분명히 우리가 한 가지 더 짚어야 될 게 뭐냐면 검찰이에요, 검찰. 사법부의 판단도 문제지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를 이제 따져봐야 돼요. 이게요, 왜냐면요. 직접적인 뇌물죄로만 지금 걸었거든요. 근데 보통은 자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여기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조민 씨가 장학금 받은 거 가지고 처벌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는 뇌물죄는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뭘로 걸었냐면 김영란법에 걸었어요. 부정청탁 금지법. 그래가지고 처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사가 조금 더 이걸 잘 따져서 이걸 따져봐야 됐고요. 그냥 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그리고 공소를 할 때 기소를 할 때 그냥 단순히 뇌물죄만 걸지 말고 제3자 뇌물죄 또는 그 부정청탁법 그것도 함께 걸었어야죠. 그렇죠. 혹시나 빠져나간 걸 예비해서 두 번째는 이게 부산 대장동 관련해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빠져나가는 걸 곽상동원이 압력을 가해서 못 빠져나가게 해서 그 대장동 사업이 진행대로 했다라는 게 의혹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증명을 제대로 과연 검찰이 해냈느냐의 문제예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법원도 그런 판결하면 안 되지만 법원이 판단할 때 그런 증거가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럼 책임은 또 검찰이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검찰이 이 부분을 제대로 수사를 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부실 수사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겠냐 이렇게도 다들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곽상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박영수, 김수나, 권순일, 최재경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기 곽상도에서 여기서 터져버리면 이 뒤에도 다 처벌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지금 많은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전직 검사에 대해서 너무 부실하게 하는 거 아니냐. 너무해요 진짜.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요 많이 지났네요. 교수님 여기서 끊어야 되겠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8분 2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최근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우리 재래문화에 대한 보도자료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사와 차례의 차이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또 4대 봉사는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내용도 있다는데요. 재래문화에 대한 오해와 편견, 한국국학진흥원 인문정신연수원의 김미영 연수기획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미영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자, 얼마 전에 국학진흥원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가 화제가 됐었어요. 고조부까지 그 4대 봉사, 그 숨겨진 진실 이런 제목의 보도 자료였는데 전에는 정말 고조부모까지 이렇게 제사를 지낸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 집도 예전에는 이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모두 4대 봉사를 다 지냈던 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 조선 시대에는요. 예. 간직 등급에 따라 조상 제사를 지내는 대상을 달리했습니다. 네. 이 1484년에 편찬된 그러니까 성종 때 이 경국대전이라는 조선시대 법전에 따르면 예. 6급 그러니까 지금의 5급 정도가 되겠죠. 그 이상의 관료는 증조부모 3대까지 조상을 위한 제사를 지내고요. 예. 그리고 7급 이하 관료는 조부모까지 그리고 벼슬이 없는 일반 서민은 부모 제사만 지내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관직 등급에 네. 따라서 다 달랐군요. 그 당시에는 간직 등급이 신분을 가늠하는 기준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4대 봉사를 지냈던 걸까? 좀 의문이 좀 가고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걸까요? 이 4대 봉사가. 네, 그 4대 봉사의 근원은요, 유교 제례의 그 규범서인 주자가래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고려 말기에 주자학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이 유학자들 사이에서 4대 봉사 원칙이 크게 지지를 받았죠. 예. 그런데 사실은 4대 봉사 이면에는 상례, 그러니까 장례 있죠. 예. 상례를 치를 때 상복을 입는 친족 범위가 고조부모까지 설정되어 있어요. 예.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학자들은 상례 때 상복을 입는 범위와 조상 제사의 범위를 일치시켜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어서 4대 봉사가 정착을 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네. 상례할 때 이제 고조까지 이제 우리가 상복을 입게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사도 그렇게 4대 봉사를 했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예전에 이제 조혼 풍습이 있었을 때 뭐 20살도 채 되기도 전에도 결혼하고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그렇죠. 네. 그때는 이제 4대까지 함께 살기도 했고 또 얼굴도 네. 서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4대 봉사가 당연시 되기도 했던 거군요. 그렇죠. 그 당시에 조혼 풍습에 따라서 15, 16세에 대부분 혼인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고조부모하고 함께 살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죠? 높죠. 예. 그런 이유에서 그 4대 봉사 원칙에 따라서 고조부모 제사를 지내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했을 겁니다. 당시에는. 그러니까, 예. 얼굴을 봤던 조상이고 또 함께 살았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건 좀 당연시 됐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4대가 같이 산다는 거는 거의 없지 않을까요? 드물죠. 아주 드물죠. 아주 정말. 드물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4대 봉사까지 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고조부모 얼굴을 보는 일은 거의 없는 지금 현재로서 고조까지 제사를 지낸다는 게 사실은 좀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가 있겠군요. 그러니까 시대착오적이라기보다는 트렌드에 맞지 않는다는 게 더 적합하겠죠. 트렌드에 맞지 않는다. 예. 그렇죠. 시대 흐름에. 예전과 달리 그 현대인들은 혈연에 대한 집착이랄까 또 결속 의지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예를 들어요. 사촌 관계의 친족들만 해도 예전에는 거의 한 가족처럼 지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은 가까이 사는 이웃보다 교류가 뜸해졌어요. 예. 그래서 조상 제사도 고조부나 증조부모에 대한 뭔가 기억이 없으면 추모의 마음과 정성이 배제되어 좀 무미건조한 형식적 의례가 되어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렇죠. 현재 고조까지 제사 지낸다는 거에 트렌드에 맞지 않다 이런 내용이었고 최근에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이요. 이 4대 봉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지난번에는 제사상 노우 차례상 예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셨는데 이거 제목이 재밌네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설날이나 추석에 지내는 것을 차례라고 해서 이 예서 그 규범서에 보면 차 한 잔, 술 한 잔, 과일 한 접시와 같이 아주 간소하게 음식을 장만하도록 되어 있어요. 차례는요? 차례상은? 차례죠. 차례상은.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원칙이 무시되고 제사상처럼 풍성하게 음식을 마련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명절에는 제사상이 아니라
간소한 차례상을 차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내용의 보도자료였습니다. 아, 명절에는 제사상처럼 이렇게 뭐 상다리 부러지도록 이렇게 한가득 차리지 말고 간단히 네. 뭐 차, 술, 과일 정도 이렇게 차리자. 이런 그렇죠. 내용이셨군요. 예. 그러니까 차례와 제사가 다르고 차례상과 제사상도 역시 다른 그런 건데 차례상이에요. 이렇게 뭐 말씀하신 차, 술, 과일 정도 이렇게 간단한 음식 차리지 않고 제사 음식처럼 제사상처럼 이렇게 잔뜩 올려놓으면 이것도 오히려 예에 어긋나는 거라고요. 그렇죠. 원래 예라는 것은 예.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요. 예. 정해진 범위 기준에서 지나치게 모자라도 안 되고 또 넘쳐나도 안 되고 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게. 너무 모자라도 안 되고 넘쳐나도 안 된다. 네, 예. 네. 혹시 우리 김희영 박사님은 네. 집에 제사 차례 어떻게 지내십니까?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들도 4대 봉사에서 조부모까지 예. 간소화했고요. 예. 그리고 차례는 사실 현실적으로 또 제가 주관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죠. 술 한 잔, 차 한 잔, 과일 한 접 시로는 못 가고 대체적으로 제사상보다는 더 간소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집에는 예. 그 명절 음식과 차례 음식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일어나 지금은 이원하러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갈비찜, 잡채 이런 것들은 가족들이 모이니까 명절 음식으로 따로 두고 예. 차례 음식을 제사 음식을 차리고 하니까 또 2중 3중거가 더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차례 때는 잡채도 올리고 갈비찜도 올려서 그걸 내려서 명절 음식으로 식구들이 다 함께 섭취하고 그래서 그렇게. 예. 명절 음식과 차례 음식을 일어나를 시키는 이런 방안도 있습니다. 네, 명절 때 이제 늘 먹는 그런 음식들을 차례상에 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4대 봉사를 하셨군요. 우리 김희영 박사님도 하시다가. 그렇죠. 저희 집에서는. 그러니까 네네. 지금은 이제 조부모까지만 2대 네.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자, 그리고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재래 문화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주제로 보도 자료를 잇따라 배포하고 계신데요. 다음에 나올 보도 자료 내용도 좀 미리 살짝 좀 알려주시죠. 그 다음 해에는 예. 누가 지금은 이제 차례상, 제사상 그리고 누구 제사를 지내는가였는데 다음에는 누가 제사를 모시는가. 누가 지내는가. 모시는가. 예. 제사 계승에 관한 내용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장남이 지내는데 그게 네. 정답일까라는 의문이죠. 꼭 장남만 지낼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식이네요. 그러니까 내용이. 그런 자료를 우리가 문헌 기록에서 찾아내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어떻습니까? 김희영 박사님. 이 앞으로 제사 이 문화가 언제까지 갈까요? 앞으로 우리 밑에 세대들은 제사도 좀 안 지낼 것도 같고 차례도 저는 마찬가지고. 예. 지금이 가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이. 우리가 예. MZ 세대들의 어떤 세계관이라든지 가치관을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서둘러 오히려 교통 정리를 해도야 이게 단절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사의 의미, 가치, 그다음에 형식. 가장 지금 문제가 형식이죠. 그런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제사의 의미와 가치는 사라지고 형식에만 매몰되어 있으니까 온갖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미국에도 제가 알아보니까 부모님, 조부모님의 메모리얼 데이 그래서 원래는 뭐 현충일과 같은 그런 날인데 각 가정에서도 형식은 예배를 보겠죠. 교회에 가서. 그러니까 추모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나 조상에 대한 추모의 마음은 인류 보편적인 거겠죠. 근데 그 형식을 우리는 유교의 형식으로 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의 삶과 너무 언밸런스하다라는데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의미와 가치를 오히려 더 부각시키고 형식은 현재 사회에 맞게 다듬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 제사 음식 지금 많은 집에서 아마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네. 남성도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워낙 이 음식이 많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잖아요. 예. 그것도 제가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로. 그래요? 예. 지금은 그 종가에 가도
이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이 그 정해져 있어서 여성이 재래 음식을 준비하는 거는 조리가 필요한 거 부엌에서 삶거나 데치거나 그러나 떡을 쌓는다든지 적을 쌓는다든지 이런 거는 여성이 손을 안 댑니다. 남성들이 다 합니다. 그리고 예서 책에도 가장과 주부, 부부가 함께 준비를 한다라고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 원래의 유교 의례의 모습에서 지금 왜곡되어 전승되고 있다라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더 이상 남성분들 뭐 가만히 앉아서 저 밤만 깎고 뭐 밤 껍질만 깎고 이런 것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부엌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혹시 뭐 빼놓은 말씀,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고민스러운 게 이런 보도 자료를 내니까 뭐 전화가 빗발치게 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 뭐 잘 봤다 그러고 그런데 단 하나 국학진흥원에서 재래 문화에 대한 표준안을 차라리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을 많이 하세요. 차라리 표준안을 만들어 달라. 차례상도 표준안 만들어주고 뭐 전부.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간소화라는 명목으로 표준 모델을 제시해버리면 그게 또 다른 원칙이 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국학진흥원에서는 현재로서는 재래 문화에서 잘못된 부분을 주자가래 등과 같은 문헌 기록에서 찾아내고 그거를 방향으로 다 같이 고민을 하고 합리적 방향을 모색해보자라는 게 현재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한국국학진흥원 인문정신연수원 김미영 연수기획팀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천영길의 정치 TMI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뉴스민 천영길 편집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오늘 주제를 한마디로 좀 말씀드리면 숫자 3입니다. 숫자 3? 네,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경선 진출자 발표가 있었는데 이 결과와 더불어서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이 숫자 3의 의미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조금 전에 최진봉 교수와도 얘기 나눠봤는데 이제 지역의 눈으로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3, 이 3의 의미가 뭘까 이것도 좀 천천히 밝혀보죠. 자, 먼저 전당대회 예비경선 그 결과부터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뭐 앞에서도 언급을 했겠지만 이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4명의 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또 최고위원의 경우에도 8명이 진출을 했고 청년 최고위원도 4명이었습니다. 특히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최고위원에 출마했던 영천 청도를 지역구로 한 이만희 국회의원이 현역 의원임에도 탈락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에 반해서 소위 이준석 전 대표계로 분류가 되는 이 천하람 후보를 포함해서 김용태, 허은하, 이진 이 최고위원 후보들도 전원 생존을 했고요. 반면에 5선의 조경태, 4선의 윤상현 의원이 탈락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죠. 예. 최근에 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천하람 후보, 이 30대 나이가 참 어립니다. 생각보다 외모보다 더 어립니다. 나이가 같습니다. 그래요. 예. 자, 이번 예비경선 결과에 대한 해석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대표와 최고위원 모두 뚜렷한 지지층이 있는 후보들이 이 본경선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 반면에 다른 후보와 이미지나 지역 구도가 겹치는 후보들은 탈락을 했고요. 이 수도권 대표론을 내세우던 윤상현 의원의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와 이러한 이미지가 좀 겹친 데다가 그동안 또 뭐 친박 이런 이미지는 황교안 전 대표의 이미지와 또 겹친 데다가 그보다 가깝지는 못하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경태 의원은 영남권 출신이라는 점이 김기현 후보와 좀 겹친 데다가 윤심에 있어서 좀 상대적으로 멀다 보니 영남권 최다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어필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뭐 윤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강조하고 있지만 당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내년 총선 승리가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점을 좀 당원들도 이걸 생각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특히 경북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만희 의원이 탈락한 것은 뭐 윤심과 TK라고 하는 장점도 결국 통하지 않았다. 내년 총선에서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를 놓고 당원들이 판단하지 않았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예. 또 뭐 이준석 비윤 후보들이 모두 살아남았는데 이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최고위원 선거가 1인 2표제다 보니까 불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준석계 최고위원 후보가 2명 살아남았는데 이 2표 모두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유리한 고지에 좀 올랐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윤계, 뭐 이준석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딱 2명만 나온 거니까 1인 2표제니까 여기 이제 2명 다 올라갔고 나머지 이제 윤핵관을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맞습니다. 친윤 후보는 많이 나왔으니까 거기서 이제 떨어진 게 뭐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예. 자, 반면에 안철수계 후보 이 안철수 의원은 뭐 본선 올라갔지만 본인 빼고는 다 탈락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아마 뭐 이름을 언급해 드리면 누구지? 라고 싶으실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최고위원 후보에 문병호 후보 또 청년 최고위원 후보에 4명이나 나왔는데 모두 고배를 마셨습니다. 여기 이제 지성호 후보도 나왔는데 여기는 또 현역 의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역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고배를 마셨다라고 하는 뭐 부분인데 이게 안철수 의원과 가깝다라고 하지만 많은 청취자들께서도 그랬어? 라고 의문을 표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안철수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한계인데 본인의 인지도가 워낙 높은 데 반해서 지지율과 관계없이 안철수란 이름을 모르는 인사들은 지역과 연령대를 떠나서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반해서 안철수 주변의 측근 인사들의 인지도는 차이가 좀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국민의당이 국민의힘과 통합을 했지만 아직까지 국민의힘 내에 안정적인 지지 기반이나 조직 확보는 안철수 의원이 아직까지 하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로 풀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확실히 이런 한계가 좀 있긴 있네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지지 기반 당내 뭐 조직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고 좀 최근에 또 많이 흔들리고 있고 집중 포화를 당하면서 또 오늘 또 단일화 얘기도 또 다시 나오고 있고 김기현 의원이 또 요구했다면서요. 단일화하자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어렵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이미지를 조금은 좀 부정적이거나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좀 대중들에게 떠올리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경쟁이 뭐 점점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이제 숫자 3이 중요한데요. 이번 전당대회만 보면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면서 누가 1위와 2위가 되어서 결선에 오를까만큼 중요한 게 누가 3위를 차지하냐인 것 같습니다. 누가 3위를 차지하냐? 왜 그렇죠? 예를 들면 만약 이 본경선 결과 1, 2위가 안철수, 김기현인데 격차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3위가 황교안이냐 천하람이냐가 결선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1, 2위 간의 이 득표율 차이보다 3위가 가지고 있는 득표율이 높게 되면 이 사람을 어떻게든 자기 쪽으로 끌어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또 다르게 만약에 1위와 2위가 김기현, 천하람이냐 이렇게 됐을 때 3위가 안철수냐 한교안이냐가 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치에 좀 대입해보면 이게 압도적인 양당 구도에서 결국 이 판을 흔드는 것은 선거 제도 때문이다. 이게 결선 투표제가 없었더라면 지금 이 3위 후보의 득표율이 이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결선 투표제라는 제도 때문에 이 3위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가 매우 중요해졌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제3 정당의 지지도, 그러니까 3회 후보의
화력 정도에 따라서 이번 당대표 선거 자체가 크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구도가 지속되는 건 제도의 문제를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이 제3정당 세 번째 후보의 힘이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정계 개편이 가능한데 현재까지는 3회 세력의 힘이 약하다 보니까 지금 거대 양당 중심으로 흘러왔다. 이런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오늘 숫자 3을 들고 오신 건데 3세력의 중요성을 이렇게 언급해 주신 겁니다. 3세력 3위의 중요성.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3세력이 의미를 드러냈던 적이 있었잖아요. 바로 안철수 의원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지금 모습과 좀 대비가 되기도 하는데요. 2016년 안철수 의원이 이끌던 국민의당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38석을 얻었고 당시 호남에서 지역구 지지를 얻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정당 비례득표율이 26.74%로 민주당보다 1%가 더 높은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만으로는 제2당까지 올랐던 건데 이게 흥미로운 건 우리 경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누리당이 과반은 넘겼지만 국민의당이 14.81%로 더불어민주당보다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이 당시에? 네. 그랬군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 경북 지역의 경우에도 단순하게 이 보수 정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한다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게 강력한 대권 주자가 있는 집권 가능한 제3세력에 대한 기대를 가진 유권자가 여전히 존재한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경북 지역은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전 총재의 자민련 당시에도 상당한 지지를 보냈던 것만큼 이런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거는 거슬러 올라가면 2004년에 민주노동당에게 경북에서도 10%나 넘는 정당 득표율을 줬던 과거도 있었습니다. 예, 그랬죠. 예. 자, 지금까지 진행된 여론조사를 보면은 현재 뭐 당대표 후보들 2강 2중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본 경선에서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어떻게 치러질까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그 안철수라고 하는 이 정치인을 유심히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도 지금 제3 포지션에 서 있습니다. 윤심이냐 아니면 소위 말하는 이준석계냐 했을 때 안철수 후보는 약간 애매한 제3 포지션에 서 있습니다. 당대표 선거에서도 애매한 위치네요, 정말. 항상 그렇습니다. 선거 때마다 애매한 위치였잖아요. 이쪽도 저쪽도 아닌 것 같은. 이게 본인이 많이 겪어봤을 건데 그러니까요. 장점은 양쪽에 있는 모든 표를 다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단점은 양쪽 모두에게 표를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여러 차례 언급을 하는데 안철수 의원은 등장할 때 가장 지지율이 높았었다. 시간이 갈수록 떨어진다. 이게 여론조사가 앞으로 진행될 텐데 첫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황교안 전 대표의 경우에는 지지층이 고정적이고 확장성이 크지 않다 보니까 본경선에 진출했지만 여기 소위 말하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층 극우 유튜버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진짜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요 안에서 지지율이 움직여 있는데 반해서 안철수 후보는 굉장히 폭락과 이 폭등이 어느 쪽으로 일어날지 예측이 좀 불가능하다. 요 제3 포지션에 있다는 점이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전당대 전체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선거일이 3월 8일이니까 한 달도 이제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과반 획득은 좀 힘들 것 같고 어떤 후보든 결선에 누가 진출할 것 같아요? 한번 예상해 보신다면. 저는 지금과 같은 구도에서 첫 여론조사에 따라서 천하람 후보의 지지세가 계속 확장된다면 오히려 천하람 후보의 진출 가능성도 오히려 존재한다. 결국 이 윤심으로 분류가 되는 김기현 후보는 1위든 2위든 진출은 할 텐데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이 각각 얼마나 표를 가져가냐에 따라서 대진 파트너가 달라질 것 같고 최종 선거 결과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하람 쪽으로 2위를 좀 미는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민 천영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